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병원의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진영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위에서 위내시경,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위에 여러 가지 소견들, 또 헬리코박터균, 또 위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소개입니다.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있으면 제가 소개되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주로 위, 대장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암 발생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랑 일본, 또 특히 이제 남녀 공이 몽골이나 일부 우리나라 발생률이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요 빨간색은 이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발생률이 높은 거에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위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국가암검진에서 보면은 위암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세 이상의 남녀에게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하도록 나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암 사망률의 변화를 보면은 1980년대는 처음에 위암을 진단받으면 사망률이 거의 70% 이상 되었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떨어져서 지금 현재로는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10% 미만으로 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위암을 진단받았어도 10명에 9명은 위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 위암 진단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위암 검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위암 진단율이 점점 80% 이상,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고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위내시경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진행성 위암이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위암이 진단되다 하더라도 거의 조기 위암이 90% 이상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암에 대한 검진 프로그램이 없는 미국에서는 일정하게 계속 조기 위암 진단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자료를 가져온 것은 우리나라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 주황색 줄인데요. 이제 주로 이민 사회 또 이제 여러 해외 교포들 분들도 위암 발생률이 못지않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검진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암 검진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암 발생률을 나이에 따라서 보면은 각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4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러나 30대나 20대에서 아주 0%가 아닌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의료 비용을 측면으로 고려했을 때 나라에서 40세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각 개인적으로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0대에서도 20대에서도 적극적인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증상이 있는 경우에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을 이용했을 때 전국의 모든 병원이 이렇게 똑같은 포맷으로 제공하는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입니다. 이것을 가져온 것은 이제 모든 분들이 이 결과지를 받았을 때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고 단어들이 또 굉장히 좀 낯선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들 좀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결과지를 보고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예시를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수검자의 결과지입니다. 여기 결과를 보면 먼저 소견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조직검사를 한 경우에 조직검사 결과 소견을 담을 수 있는 칸이 있고요. 판정 소견이 있고 권고사항이 밑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염, 위점막하 종양, 이제 이런 소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소견에서 첫 번째 환자의 소견을 보면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서 위체부, 위전정부, 소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병변의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한자어라서 조금 낯선 단어들입니다. 위의 구조를 보면은 식도에서 위 연결되는 부분에 약간 위쪽을 우리가 이제 흔히 위저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간을 위의 몸통을 얘기하는 위체부, 아래쪽 12장과 연결되는 부분의 위의 아래쪽을 전정부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세로 측면을 보고요. 위는 이제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가로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곡선이 작은 곳을 소만곡이라고 얘기하고요. 곡선이 넓게 있는 경우를 이제 대만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뒤쪽, 등 쪽을 얘기하는 이제 후벽부가 있고요. 또 앞쪽을 얘기하는 전벽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의 구조에서의 어떤 위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위체부와 위전정부, 그래서 위의 중간과 아래쪽, 특히 소만 쪽에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라는 건 많이 이제 결과지에서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위험이라는 결과지를 받고 완전 정상은 아니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하실 텐데요. 위험이 없는 정상 사진들, 이렇게 위 점막 사진들을 보시면 맑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혈관의 성상들이 잘 보이는 정상 위 점막 소견입니다. 위험은 우리가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으로 나뉘어서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만성 표재성 위험, 그래서 겉으로 살짝 이렇게 붉은 염증들이 소견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위축성 위험 많이 진단 받으셨을 텐데요. 위축성 위험은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위 점막에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만성 위험이고요. 거꾸로 이렇게 부어오르는 이제 비후성 위험도 만성 위험의 한 종류입니다. 또 급성 위험도 있습니다. 급성 위험은 뭔가 급격하게 생긴 변화들로 인한 것인데 경증으로 보는 10개 살짝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가 봐도 심해 보이는 중증 급성 위험 소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소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보시는데 이것은 우선은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만성 위험인 경우에는 꼭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의 내시경적 소견보다는 증상의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성 위험이 있는데 증상이 없다면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고요. 위축성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없다면 정기검진 받으시면 되겠고요. 급성 위험인 경우는 사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급성 위험인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겁니다. 또 첫 번째 수검자에서 위점막하 종양 이렇게 이제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의외로 많이 진단받으시는 소견입니다. 종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다들 놀라셔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내 세포가 자율성을 가지고 과잉으로 발육한 것 또는 그 상태,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의 정의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종양이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위암과 관련된 악성 종양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커져 있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종양이라고 총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어야 될 덩어리가 있지만 그대로 크기 변화가 있는 경우는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도 있기 때문에 종양이라는 단어만으로 놀라실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위점막하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겉에 점막층이 아니라 그 점막 밑에 뭔가 덩어리가 있어서 정상 점막을 이렇게 밀고 있는 경우를 위점막하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점막하 종양은 이렇게 크기가 작아서 정상 조직이 덮여져 있지만 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이런 크기가 작은 점막하 종양부터 크기가 큰 점막하 종양. 그래서 점막하 종양에 우리가 더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여부는 주로는 이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제 크기가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고 점막의 성상이 크게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면은 정기 검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고요. 그러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위 점막하 종양이 나와서 검사를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해서 이제 내시경 끝에
초음파 기계가 달려있는 특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하기 어렵고요. 저희 병원 같이 소화기 전문 병원이나 아니면 좀 더 큰 병원을 통해서만 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렇게 점막과 종양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이 안에 성상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초음파가 달려있는 기구를 통해서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서 요 안의 크기와 또 이 안에가 어떤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 봐서 그냥 지켜봐도 될지 아니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겠고요. 또 크기가 좀 크고 어떤 위치가 좀 의심스러운 경우는 추가적으로 복부 CT를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수검자 같은 경우에는 위 점막에서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CT를 찍어보니 주변 장기, 간 쪽에서 안 좋은 것들이 생긴 것이 위를 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복부 CT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검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복부 CT만 찍어볼 수도 있고 또는 초음파 내시경만 할 수도 있고 그 여부는 진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검자를 보면 그 위염과 위점막하 종양에 대해서 위염은 만성 위염이고 점막하 종양은 또 작은 점막하 종양이기 때문에 1년 후에 추적 검사를 하시면 되겠다 해서 판정은 양성질환 이렇게 주었는데요. 사실 이 양성질환이라는 이 판정 글자를 가지고도 또 놀래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라에서 정한 카테고리인데요. 이 양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수검자들은 음성의 반대로 양성이라고 하니 내가 뭔가 유소견이 있나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의 양성질환은 악성질환이 아닌 양성질환이다 하는 뜻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질환이 있다는 그 글자 자체는 악성의 반대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특히 점막과 종양이 있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병원을 정해서 이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내가 부득이하게 병원을 옮겨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추적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전 검사 결과지, 이전 병원에서 검사 결과지와 또 위내시경 사진을 가지고 다음 의료진에게 제공을 해야 우리가 점막과 종양의 변화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검자의 결과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또 많이들 검사 결과를 받으실 겁니다. 위에 용종이 있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괄호 쳐져 있는 것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위저부와 위전정부 그래서 위에 위쪽과 아래쪽에 소만과 대만 쪽에 이제 위용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위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점막보다 어쨌든 점막층에서 튀어나와 있어서 돌출된 모든 병변을 총칭하는 것이고요. 위용종이라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기보다는 위용종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먼저 해서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지켜봐도 될지 치료를 봐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뭐 재생 이형성, 선종, 악성 조직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진료가 필요하겠지만은 조직 진단에서 단순하게 위염이라든지 또 위기저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진료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수검자인 경우에는 위용종이 있었지만 조직 검사에서 위염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용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아까 기저선 용종 이런 단어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위용종이 그냥 보기에는 뭔가 막 튀어나와서 걱정이 되는 그런 소견들이나 기저선 용종으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향후 추적 검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용종이 나오는 경우에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염증으로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 또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경우, 또 이전에 용종이 있었지만 어떤 변화가 없는 경우는 그냥 추적 관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과형성 용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형성 용종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크기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10mm 미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켜봐도 되는데 이게 점점 크기가 커져서 10mm 이상인 경우는 내시경적 절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에서 과형성 용종이다 하면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변화 여부에 대한 정기검진이 꼭 필요하므로 병원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조직검사에서 선종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이형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이고요.
또 크기가 좀 생각보다 많이 큰 경우에는 어쨌든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두 번째 수검자에서는 위용종이 나왔지만 조직 진단에선 위험이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도록 권유를 해서 판정에서는 이제 양성 질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수검자에서는 보면은 이제 식도염 이렇게 또 진단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나 식도 경계부의 기능 약화로 인해서 위의 내용물이 역류해서 생기는, 그래서 그렇게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보통은 정상적으로는 식도 점막과 위 점막은 서로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가 지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위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역류하게 돼서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쭉쭉 갈라지는 소견들이거나 주변이 부어오르는 소견이 보이는데요. 원인은 기본적으로 식습관, 먹자마자 눕는다든지 또는 음식의 종류들, 위산을 많이 분비하는 밀가루 음식이나 면 종류, 음주, 또 흡연, 또 비만 이런 게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증상은 가슴 쓰림, 답답한 신트림, 이물감에서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고요. 가슴 통증, 때로는 이제 만성 기침도 역류성 식도염의 하나의 증상이고요. 가슴 통증이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심장 문제와 좀 감별이 잘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류성 식도염은 크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나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하게 경계가 깨진 것부터 쫙쫙 찢어지고 주변에 굉장히 심한 소견까지 단계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았을 때 이것을 꼭 치료해야 하나 결과지를 보고 고민이 될 텐데요. 일단 역류성 식도염은 경증과 중증 여부에 따라서 또한 증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내시경 소견에서 경증이지만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고요. 내시경 소견에서는 굉장히 심한데 의외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내시경적인 그 단계와 또 증상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적으로 경증인데 증상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약을 먹기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개선이 우선이 되겠고, 중증이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약물을 복용해야 되겠고요.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 중증이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약물의 치료를 최소 6주에서 8주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그것이 이제 내시경 소견과 증상이 꼭 맞지 않는 경우, 그래서 소견에서는 경증이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소견에서는 중증이지만 증상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검자는 식도염이 있었지만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를 보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판정에서는 양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위궤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검자 같은 경우는 위저부에서 위체부, 주로 위의 위쪽에 위궤양이 있었고 그 위치가 가로축에서 보면 대망과 후벽 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궤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안에 위궤양 생기듯이 위에 위 점막이 탈락되면서 밑에 층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그대로 여기 노출되기 때문에 속쓰림, 명치 통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위궤양의 원인은 이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부터 진통제, 흡연 또는 이제 위암이 위궤양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기타 등등이 있겠고요. 증상은 속쓰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암으로 인한 위궤양인 경우는 체중 감소 또는 위궤양이 이렇게 위 점막이 탈락되면서 밑에 있는 혈관들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출혈을 일으켜서 검은 변이나 이제 빈혈 정도 등도 위궤양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궤양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급성으로 막 생겨서 정말로 피가 맺힐 정도부터 생기는 활동기,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를 지나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 치유기, 그리고 이제 다 회복이 끝나서 흔적만 있는 반응기,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위궤양이 내시경 소견에서 보이면 대부분의 의료진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흔적만 있고 헬리코박터균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내가 위궤양 소견이 보인다 하더라도 진료는 불필요하겠으나, 위궤양의 흔적만 있지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하겠고, 위궤양의 급성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아물지 않은 치유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진료가 모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수검자에서는 위궤양이 나왔고 조직검사에선 단순한 위염이 나왔으나 위궤양의 소견이 치유기였기 때문에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고 판정은 이제 양성 질환으로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검자에서 보면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많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위 점막이 마치 장의 점막과 유사하게 변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위에 염증이 계속 생겼다 또 호전됐다 생겼다 호전됐다 하면서 이렇게 내시경적인 소견으로 울퉁불퉁한 소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서 염증이 하나도 없는 위염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 내시경 소견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사진에서 이렇게 매끈한 소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상피 화생이 생기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년 후에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저희가 권해드리는데요. 이제 대부분 장상피 화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터넷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거기서 대부분 장상피 화생은 위암의 전 단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치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이제 위암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놀라서 오시는데요. 일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실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암에 대한 어떤 조건이 된다기보다는 위암이 생길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염증들이 생길 수 있는 결과론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는 위암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정기검진을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위염이 하나도 없는 매끈한 곳에서 아주 조기 위암의 변화를 찾는 거는 쉽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장상피 화생이 있어서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우리가 위암, 작은 변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속에서 그 변화를 캐치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제공하나 그 중간중간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이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병원을 정해놓고 그 변화를 좀 일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이왕이면 내시경을 받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지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수검자 같은 경우에는 소견은 단순하게 위염이었는데 아마 국소적으로 뭔가 심해 보이는 소견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한 것 같고요. 조직 검사에서는 이제 암세포의 한 종류인 반지세포 암종이 나와서 판정은 이제 위암이 나왔고요. 또 다른 수검자인 경우에도 단순한 위염인 줄 알았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판정이 이제 위암이 된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진료를 권유하게 되었고요. 또 가끔 위암 의심이라는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위암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이제 위염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위암으로 진단된 건 아니지만 의심이 됐었다라는 판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다른 수검자의 결과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위암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위염인 경우에 이제 위암 의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좀 당황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위암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검사자 입장에서는 위암이 의심되는 점막의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고요. 아마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한번 위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이 짧은 기간이라 함은 짧게는 1개월 또는 3개월, 또 뭐 좀 길게는 6개월. 그것은 이제 의사에 따라서 소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추정 내시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암은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에 따라서 치료나 여러 가지 방침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조기 위암의 물론 의학적 정의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기 위암은 이렇게 점막 내에만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위암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기 위암은 뭐 추가적으로 CT나 아까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서 점막
내에 있는지 점막을 넘어갔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시경만으로도 점막과 절제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애매한 경우, 조기인지 조금 진행했는지 어려운 경우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시경만으로 제거를 할지 또는 수술을 할지, 진행성 위암인 경우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수술을 할지 아니면 우선 항암 약물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워낙 조기 위암이 많이 진단되고 극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막 내부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병변을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 진행성 위암보다 더 많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사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위에 조기 위암이 있는데 점막 내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 점막을 이렇게 도려내서 꽃 뜨듯이 떠서 이 조기 위암이 내시경을만 받았는데도 완전하게 치료가 되는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위내시경 검진 결과 통보서를 볼 때 소견 칸에 있는 여러 유소견을 확인해서 위염, 위궤양, 위용종, 장상피 화생 등등을 확인하시고요. 조직 검사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안심하셔도 되겠으나 그러나 위 점막과 종양과 같은 조직 검사가 아닌 추가적인 검사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고요. 조직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요. 판정에서 양성 질환이면 일단은 안심하시나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는 있음을 고려하셔야 되겠고, 악성 의심 질환, 악성 질환 이 카테고리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악성 의심이나 악성 질환은 진료를 꼭 보셔야 되겠고, 권고사항에서 진료를 보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시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보시고요. 진료를 권하진 않지만 나는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지와 사진을 가지고 진료를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위암 검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위암 사망률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라에서 해주는 위암 검진, 위 내시경은요. 엄밀히 말하면 위암을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위암 검진은 조기 발견을 통해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위암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위암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있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위암 예방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의학적으로 그렇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사항일 뿐 절대 진리나 절대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암 발생하는 원인 인자는 굉장히 다양하게 유전적인 것부터 여러 유전자, 또 환경적인 요인들, 또 가족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암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견들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위암 발생의 강력 인자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유전자나 DNA나 이런 여러 시그널, 세포 시그널들의 가장 상위에 시작되는 점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또 이거는 다른 소견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세포 내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위암의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헬리코박터균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은 헬리코박터균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광고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란 단어를 이전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단어 자체를 어디선가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가 이제 우리나라의 감염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전 세계 감염률에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은 것이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에 가장 큰 영향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한 논문에서의 자료를 가져온 건데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뭐냐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위암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위암인 사람들은 대부분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해석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없다면 위암은 거의 안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은 일본에서는요. 2013년 2월부터 시행한 것인데
모든 사람,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를 해서 세균 치료를 통해서 감염자에게는 위암의 위험성을 줄여주고요. 또 어쨌든 이것은 균이기 때문에 주변에 감염시킬 수 있는데 주변의 비감염자들에게 전염 기회를 줄여서 이것이 20, 30년 쌓이면 서구 선진국의 위암 유병률과 헬리코박터 감염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 요렇게 약을 아침 저녁으로 2번 먹는 걸 요렇게 키트처럼 먹기 좋게 만들어서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었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일본의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원래 우리나라와 비슷했는데 굉장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제균 정책은 2018년 이전에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궤양이 있거나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긴 위안의 말토마라는 악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으로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심지어 조기 위암이 있어서 절제술을 한 환자에게 있어서도 헬리코박터 감염을 보험으로 해주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만 했고요. 그 외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위암 전 단계인 위선종이 있거나 위축성 위험이 있거나 또 내가 발견이 돼서 재균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히려 불법으로 간주해서 201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부 극히 예외한 상황을 빼고는요. 그러나 일본에서 이러한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의 적응증을 확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궤양 또 위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적용이 되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이 진단이 된 경우에는 비록 본인 부담이라 할지라도 모두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수 있게 2018년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위암 예방은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을 경우에 재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시경을 할 때 생검 조직을 이용해서 그 일부 조직을 가지고 이런 키트 안에 이 조직을 넣어서 이 색깔 변화를 가지고 양성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할 때 헬리코박터균을 체크해 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2주 동안 하루에 2번씩 약을 먹게 되는데요. 약은 총 3가지를 먹게 됩니다.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포함해서 위보호제까지 해서 이렇게 약을 먹게 되고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먹는 약을 하나의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 정도의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됩니다. 근데 헬리코박터균 약을 먹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위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후 불어서 하는 간단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침습적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언제 하냐면 약을 먹고 그 균이 죽어서 그 균의 사체가 내 몸 밖으로 완전히 씻어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통상적으로 2달을 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그 시점에서 2달 후에 이후 불어서 하는 검사를 해서 없어졌으면 끝인데요. 우리가 굳이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1차 치료를 하고서 점점 그 내성으로 인해서 성공률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통 한 66%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성공률이요. 그래서 보통은 3명에 1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차 치료를 하고 3명에 1명 실패한 경우에는 2차 치료를 가게 되는데요. 재균 실패의 이유는 일단은 항생제 내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약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약을 먹게 되는데요. 이 4가지 약을 또 2주 먹고 다시 한번 2달 후에 후 불어서 하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2차 약제가 나왔을 때 거의 100% 성공하였으나 2차도 좀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지금은 3차 약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년마다 위내시경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현재 거의 10% 미만까지 낮춘 상태고요. 위내시경 검사 시에 헬리코박터 균 감염 검사는 당연히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의료진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헬리코박터 균을
체크해 보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만약에 균 감염이 확인이 되었다 하면 적극적으로 재균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질문 중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에 상처가 조금 있고 염증이 있다고 해서 술을 마시지 말고 약을 먹으라고 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내시경을 한 뒤에 속도 좀 쓰리고 목도 부은 느낌인데 원래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처가 조금 있다라는 거가 그 상처가 단순한 위염인지 또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이제 위궤양으로 인한 이제 점막의 어떤 변화들이 보이는지 그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뭐 아마도 그냥 염증이 이제 만성적으로 살짝 있는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은 거일 수 있겠습니다. 그 약을 보통은 어떻게 기대를 하시냐면 내시경을 해서 위염이 있어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하루 이틀 먹고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 약을 먹을 때 우리가 피부도 상처가 나면 연고를 한 번 바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위 점막에 대한 보호의 그 효과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소 2주 정도는 좀 꾸준히 약을 먹은 다음에 증상의 변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약을 두세 번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약의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이른 감이 있겠고요. 내시경을 한 뒤에 속이 쓰리다, 목도 붓다 이런 느낌은 뭐 목이 부은 느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구역질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뭐 목이 부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보통은 2, 3일 내로는 대부분 좋아지고요. 속이 쓰리다 하는 것은 뭐 내가 위내시경 때문에 이제 금식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속이 쓰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내시경을 하면서 신경을 쓰면 실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쓰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는 전반적인 상황들과 연관이 있지 어떤 내시경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은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고 두 차례 약을 복용했는데 완치가 안 돼서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식기나 숟가락, 젓가락도 따로 쓰고 반찬도 함께 젓가락으로 먹으면 전염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로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은 2차까지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안 돼서 포기했다고 하시는데요. 3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3차 치료까지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3차 치료는 2차 치료보다 약물의 종류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약의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3차 치료를 안 하고 포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3차 치료까지 반드시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 헬리코박터균은 감염병이기는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보통 말씀드릴 때 전염병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밖에서 들어온 거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 최근에 코로나처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염되는 전염병은 아닌 이유가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산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분비되는 곳이 본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본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숟가락을 먹고 그걸 상대방에게 줬다고 했을 때 이 밖의 환경은 헬리코박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식기를 써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생활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 헬리코박터균이 잘 전염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술잔 돌려 먹는 문화들이 헬리코박터의 전염력을 좀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술에 들어있는 그 알코올은 산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술잔에 묻어 있으면 그것은 조금 전염될 그런 확률을 높이게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식기를 따로 쓰는 그런
뭐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또 제 진료를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헬리코박터의 감염, 헬리코박터 양성 소견이 나오는 손주부는 할머니들이 막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제 소식을 들은 것처럼 내가 내 손주에게 이거를 전염하는 것이 아니냐,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고 편하게 생활하시고요. 물론 제균 치료는 꼭 손주뿐만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제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한 명이 있으면 아무도 없는 사람보다는 찬스가 있겠으나 그러나 모든 식기를 따로 쓰고 이렇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이제 두통이 있는데 수면 위내시경 전날에 타이레놀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얘기하셨는데요. 타이레놀 뭐 복용 전날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할 때 위험 소견이 조금 더 극대화되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진통제를 먹는 거가 이제 위내시경 소견에서 조금 더 안 좋게 보이게 되는 결과를 날 수는 있으나 전날에 타이레놀 복용한 것으로 인해서 다음날 위내시경을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 헬리코박터 양성이라 약을 먹었는데 배 가스와 설사가 심해 업무 집중이 어렵습니다. 유산균이나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또 약 복용 시간을 식후로 바꾸는 게 좋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헬리코박터 균 약은 원래 식후입니다. 네, 아침,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요, 약 세 종류 중에 1차로 먹었을 때 세 개 중에 하나는 이제 위산 분비와 관련된 약이고요. 두 가지는 항생제인데 가장 좋은 거는 위산 분비 약은 식전에 먹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항생제 약은 식후에 먹는 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단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요. 환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고 또 약을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먹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적화된 거는 그렇게 먹는 거나 환자분의 약의 수능도 또 약을 성실히 먹고 좀 다른 약을 제대로 먹는 것을 고려할 때 또 약 복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 세 가지를 같이 먹게 정하는데 그것은 그냥 식후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아침, 저녁 식후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 가스와 설사, 뭐 가스는 좀 주관적인 느낌이긴 한데요. 항생제로 인한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나 요거트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 제제를 같이 먹는 것은 권해드립니다. 음. 또 질문 중에 뭐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서 위내시경을 권유받았는데 이제 비용적인 면이 걱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시경을 권유받았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 진료를 통해서 내시경을 받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으로는요. 10년 전 위내시경 결과 헬리코박터 균 약을 먹고 회복했고 그 이후에 내시경을 받았는데 이제 내시경을 받는 게 아마 몇 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시경을 증상이 없으면은 받지 않아도 될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거에 대해서 헬리코박터 균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위험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에 대한 것을 완전히 회복한 이 상태에서는 그냥 모른 채 지내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헬리코박터 균 약을 먹고 완치가 됐을 때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요. 재감염의 여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재감염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재감염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질문을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명의 어느 정도의 항체는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완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항체는 획득을 해서 보통 100명의
98명 정도는 평생 다시 재감염이 되는 경우가 없는데요. 한두 명 정도는 재감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재감염이 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매일매일 술잔 돌려 먹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높고요. 본인은 이제 완치를 해도 주변이 아직 감염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평생 이 이후에 안 받아도 되는 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내시경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위험 호발 지역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이제 수면 마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시경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마취란 단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말이고요. 우리가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진정 내시경입니다. 우리가 수술방에서 수술을 받을 때 하는 마취는 완전히 깨지 못하는 어떤 통증과 자극을 줘도 깨지 않는 거를 마취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진정 내시경 또는 수면 내시경이라서 우리가 통증을 줬을 때 환자가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마취는 아니고요. 진정이고 수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구강 마취가 괴롭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목에 뿌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내시경을 들어갈 때 이제 구역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뿌리게 되는데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스프레이를 구강 내에 뿌리는 것이 많이 괴롭다고 하면은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구강 마취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검사할 때 의료진에게 구강 마취 약 자체가 좀 괴로워서 깨고 나서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얘기하시면 그것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위내시경을 앞으로 평생 안 받는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2차 질문 중에 2차 치료까지 마친 후에도 재균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다음 해 건강검진 할 때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균이 안 된 것입니다. 모든 검사가 100%는 아닙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고요. 또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위내시경을 할 때 건강검진에서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일부 조직을 획득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헬리코박터 균의 양이 좀 줄었을 때는 조직 검사라는 것 자체가 위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 조직을 뜯는 건데 그 양이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었을 때 그 조직이 하필이면 헬리코박터 균이 없는 부위를 뜯어서 봤기 때문에 가짜 음성, 가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2차 치료까지 마친 후에 재균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한 것은 헬리코박터 균이 남아 있는 것이고 다음에 건강검진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거는 가음성이기 때문에 3차 치료까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위내시경 또 헬리코박터 균 또 여러 가지 소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네, 여러 댓글에 남겨주시면 혹시 확인이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